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30%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를 이유로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잠정 중단을 결정했는데 야당은 지지율 하락을 중단 이유로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6개월 동안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나타난 총체적 난국의 원인 분석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헌법 개정을 언급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 유지를 이어받아 자위대를 군대화하는 작업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관건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로 격리를 해도 소득 상위 50%는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숨은 감염자를 늘리는 건 아닌지 우려도 나옵니다. 아동 청소년 시기에 자신이나 부모 등이 SNS에 올린 사진 등 개인정보를 삭제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제도화됩니다. 올해 누적된 무역수지 적자가 158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4년 만에 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고유가 장기화에 저렴한 난방용 등유로 가짜 석유를 만든 뒤 건설 현장을 돌며 판매한 업자가 붙잡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오늘로 출범 2달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중도 보수층에서도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늘고 있고 그 바람에 국정운영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수치에 연연하지 않겠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한 바가 있죠. 하지만 지나친 지지율 하락은 국정 동력의 조기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여권 전체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9에서는 집권 2개월 만에 왜 이런 위기 상황을 맞았는지, 대통령실과 여권 내부의 문제는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7%로 한 주 만에 7.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취임 이후 실시된 주간 여론조사 가운데 최대 낙폭입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6.8%포인트 오른 57%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부정평가가 11%포인트 넘게 올랐고 연령대별로는 20대와 60대의 부정평가 수치가 가장 크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중도층은 물론 핵심 지지층인 보수층에서도 부정평가가 크게 오르면서 전체적인 여론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60.8%였습니다. 특히 매우 잘 못한다가 48.6%로 대체로 잘 못한다보다 거의 4배나 됩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선 인사 실패라는 응답이 60.3%였는데 이전 정부에 비해 인사 실패로 볼 수 없다는 응답보다 2배 이상이어서 윤 대통령의 인식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전 정부에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토 방문에 민간인이 동행한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66.5%, 문제 없다는 응답은 26.2%에 그쳤습니다. 여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0.9%로 6주 연속 떨어졌고 민주당은 전주보다 1.5%포인트 오른 41.8%였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공교롭게도 대통령실이 오늘 대통령의 도어스태핑, 즉 출근길 약식 회견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출입기자들의 코로나 확진이 잇따라 불가피하다며 확진자가 줄어들면 재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대통령실이 지지율 추락을 막기 위해서 국민과의 소통을 중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이유가 분명치는 않습니다만 대통령의 준비 없는 발언이 여러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건 대통령실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의 더 내밀한 분위기는 이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24번 진행했던 도어 스태핑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출입기자단에서 11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도어 스태핑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행사 취재도 최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대통령의 감염을 막기 위해 중단해야 한다는 경호처의 권고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지지율이 하락하자 참모들이 중단시킨 게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약탈사적 시위 계속되고 있는 글쎄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코로나 확산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고 했고 전용기 의원은 추락하는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확진자가 줄어들면 곧바로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잠정 중단된 것을 계기로 도어 스태핑이 좀 더 내실 있는 약식 회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예, 또 있습니다. 송홍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명 엿새 만인 어제 자진 사퇴하면서 새 정부 출범 2달 동안 장관급 인사 4명이 낙마했습니다. 그런데 송 후보자의 제자 성희롱 논란을 비롯해 낙마 사유 대부분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미 파악됐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내정을 강행했을까? 결국 검증 시스템이 아닌 다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여권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에는 당초 검사 출신인 강수진 고려대 교수가 내정됐었지만 지난달 7일 기류가 변했습니다. 역시 검찰 출신인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금감원장 후보자에 지명되면서 검찰 편중 인사 지적이 높아지자 송홍열 서울대 교수가 급부상한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증 단계부터 송 후보자의 자진 사퇴 배경이 된 성희롱 발언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는 하여간 예의가 충분히 됐었고요. 인사검증팀은 송 후보자의 과거 성희롱 발언까지 최종 검증 결과에 포함해서 보고했지만 윤 대통령이 지명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가식이나 이런 것들. 송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4명이 낙마하자 여당에서도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당의 한 의원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국민들은 공정과 상식을 강조한 윤 대통령에게 기대가 컸다며 자격 미달 후보자를 지명했다는 비판을 수용하는 대신 내 갈 길 가겠다며 고집하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인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추락하는 데는 여권 전체의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대선 이후부터 이른바 윤핵관 논란이 적지 않았고 이준석 대표 징계로 이어진 일련의 상황들이 민생을 보살피지 않는다는 비판으로 이어졌기 때문이죠. 국민의힘이 오늘 의원총회 직후 낸 결의문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하나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 대행 체제로 결론을 내리고 사퇴 조기 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앞길이 첩첩산중에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입니다. 자칫하면 몇 걸음 못 가 절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뜻이죠. 보도에 김도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의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당력을 모으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이라는 하나의 큰 목소리가 국민께 들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이후 비대위로 전환하거나 조기 전당대회를 여는 방안 등이 논의돼 왔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대표가 일시적으로 없는 사고 상황에서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당대회를 할 방법이 당원 당규상에 없다는 말. 앞서 초재선과 중진 등 선수별 모임에서도 직무대행 체제를 수용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직무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이 대표를 자진 사퇴시키고 대표를 새로 뽑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그 6개월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아까운 시간이다. 이준석 대표가 징계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사법 절차를 통해 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가 앞으로 6개월 동안 순항할 수 있을지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뭐라 해도 이준석 대표의 움직임일 겁니다.
윤리위 징계 이후에 강하게 반발하긴 했지만 지난 주말 동안 잠잠했고 오늘 최고위 회의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강한 반발을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간 걸로 볼 수도 있고 경찰 수사 때문에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는 현실적 제약 때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움직임은 조정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장에서 이준석 대표 이름표가 사라졌습니다. 가운데 자리에 앉게 된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리위 징계를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선과 지선 승리는 당원의 승리이자 국민의 승리입니다. 특정인의 인기나 개인기만으로 이뤄낸 것이 아닙니다.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 직후 불복 의사를 밝혔지만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말간에 또 판단을 해봐야죠. 주말 동안 SNS에 당원 가입 독려 메시지와 심경을 담은 음악만 공유했습니다. 이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징계 사유에 동의하진 않지만 당이 더 혼란스러워서는 안 된다는 책임은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침묵도 하나의 투쟁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 주변에선 당원권이 정지된 6개월 이후의 구상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지만 성접대 문제로 기소될 경우 직무가 자동 정지돼 6개월 이후에도 복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여권이 총체적 난국입니다. 외부적 여건의 문제로만 다 이해하기 어려운 내부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지난 2달 대통령실을 취재해온 김정우 기자에게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왜 이렇게 빨리 민심이 식어가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차근차근 짚어보기로 하고 먼저 오늘 대통령의 도어스태핑 중단한 것도 뭐 그런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합니까? 일단 뭐 대통령실이 밝힌 대로 그 기자실 확진자 발생 상황이 심각한 거는 이게 지금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필 그 지지율이 급락한 시점에 그 도어스태핑을 중단한 것은 그냥 뭐 단순히 오비라고 보기만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해온 그 방역 정책 기조와도 맞지가 않고요. 또 아직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에도 변화가 없는데 도어 스태핑만 왜 중단하냐 이런 지적도 기자실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만약에 또 뭐 기자들 인원을 좀 최소화해서 거리를 두고 이제 도어 스태핑을 했다면 감염 소지를 차단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좀 실현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 뭐 11명이나 출입 기자가 감염이 됐다고 하니까 이것도 중요한 문제죠. 그러나 대통령의 의지가 이건 굉장히 강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중단된 걸 보면 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자실과는 사전 상의가 있었습니까? 일단 뭐 기자실과 또 기자단과 제대로 이렇게 깔끔하게 조율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대통령 보호를 앞세운 그 경호처의 강권에 밀려서 홍보수석실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예, 차제 좀 점검해보자 이런 취지도 있었겠죠. 그리고 여론조사가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너무 급격하게 떨어져서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일단 그 윤 대통령 지지율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대통령이 몇 차례 이제 얘기를 했지만 지난주부터는 좀 내부적으로 우려하는 기류가 계속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그 여론조사에 나타난 그 국정 운영의 부정평가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일단 그 인사 문제가 제일 크고요. 그리고 경제와 민생을 살피지 않는다 이런 이유에 그 경험과 자질 부족도 나오고요. 그리고 외교 문제, 뭐 독단적이다, 소통 미흡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라는 질문을 해보면 아무래도 인사 문제를 제일 많이 지적들을 하시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이거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 뭐 현 정부에서는 인사검증의 책임이 좀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과 법무부에 있기는 하지만 일단 검증 단계에서 큰 문제들은 다 걸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꼭 쓰겠다고 하면 이제 이른바 그 비서실에서는 그 뜻을 존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 책임도 대통령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뭐 여러 참모들이 있습니다만 물론 비서실장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정무수석실의 기능은 다른 수석실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또 중요한데 어떤 정무적인 조언들은 정무수석이 이제 항상 하는 거 아닙니까? 정무수석실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진복 정무수석은 당시 이제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 취임 때 이후로는 그 야당 지도부와도 좀 만남이 좀 뜸하고요. 여당 최고위원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부진한 상태라고 합니다. 오히려 좀 윤핵관으로 불리는 그 실세 의원들과 소통하는 데 치중하면서 이른바 좀 비선 논란만 부추긴다 이런 비판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비선 논란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표현인데 김 기자가 이 표현을 쓸 정도로 문제가
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이게 좀 살펴보면 아무래도 정권 초기다 보니까 대통령의 의중에 여당 의원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텐데 대통령이 당 대표나 원내대표하고 직접 소통을 좀 하고요. 그리고 정무수석도 이런 큰 기조 속에서 최고위원 같은 지도부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일부 이제 윤핵관 실세와 소통하면서 대통령의 뜻이 그들 중심으로 확산되는 좀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하고도 이런 소통에서도 이제 권 원내대표가 배제가 되면서 내부적으로 좀 갈등이 빚어질 정도로 문제가 커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제 이게 보이는데, 맞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 이것도 중요한데 홍보수석실은 어떻습니까? 일단 기자들과의 소통보다는 좀 내부 권력 구도에 더 신경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또 김대기 비서실장도 존재감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무 홍보수석의 비서실장까지 이 세 사람 모두 대선 이후에 합류한 참모들이라서 대통령의 국정 기조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들도 기자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이제 30% 초반까지 떨어진 것도 나오는데 이번 주가 이걸 좀 반전시킬 수 있는 건지 이런 하락 추세가 더 가중되는지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한 주가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좀 지켜보고요. 김정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제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예상했던 대로 자민당이 압승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피격 사망이 보수표를 결집시켰다.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더 탄탄해졌다는 일본 언론들의 분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당장 전쟁 가능 국가로의 개헌을 공언하면서 한일 관계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선자 이름 옆에 꽃을 붙입니다. 자민당 선거 상황판에는 승리의 꽃이 피었습니다. 참의원의 절반인 125석을 새로 뽑았는데 자민당이 63석을 챙겼습니다. 열린여당인 공명당도 13석을 확보해 둘을 합쳐 과반인 76석을 가져갔습니다. 선거 전보다 여당이 7석 늘었습니다. 何としてもこの選挙を完結させなければいけない. 투표율도 52%에 달해 직전 선거보다 높았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피격이 보수당의 동정표를 몰아줬습니다. 이제 직전에 마음을 바꾼 유권자가 한 13% 정도 됐다.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국정 운영에 힘이 실린 기시다 총리는 군비 증강부터 들고 나왔습니다. 특히 가능한 한 빨리 개헌안을 발의해 국민 투표에 붙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헌은 아베의 수건이었고 자민당의 대표적인 선거 공약입니다. ご自身の手で果たすことができなかった難題に取り組んでまいります. 기시다는 이어 방위 예산을 대폭 늘려 5년 내에 일본의 방위력을 최고치로 강화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주변국에 고통을 안긴 전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일본 헌법은 전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군대도 자위대 즉 스스로를 지키는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를 비롯한 일본 우익 세력들은 이게 불만이었고 개헌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아베 사망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우려하는 일본의 개헌 동력을 대폭 키워준 셈이 됐습니다. 이어서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민당의 헌법 개정안은 이 4개 조항이 대상입니다. 핵심은 구조입니다. 여기에 자위대라는 존재를 규정해 두자는 겁니다. 자위대는 하위 법률로 만들어졌는데 이 때문에 위헌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일본 국군은 위상에 걸맞는 정규군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태평양 전쟁 후 패전국인 일본은 연합군에 의해 평화헌법을 제정을 하는데요. 군대와 무기를 가져서는 안 되고 전투도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은 공격을 받았을 때 방어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국군은 이런 전범국 대우에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언제든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를 목표로 내세우며 동맹국이 공격을 받으면 도와야 한다고 설득을 했습니다. 憲法にしっかりと自衛隊と明記して意見論争に終止符を打とうではありませんか. 하지만 일본인들은 개헌에는 찬성하지만 구조의 자위대를 규정하는 데에는 반대가 찬성을 압도합니다.
선거 압승으로 개헌파 4개 당은 발의 정족수 3분의 1을 확보를 했지만 구조 개정에 대해서는 각 당의 속내가 서로 다릅니다. 결국 여론의 향방과 자민당이 다른 당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아베를 쏜 총격범은 범행 전날 원한을 품은 종교단체 건물 외벽에 시험 사격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범행 대상이 됐던 이유는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유혜림 기자가 그 자세한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범행 전날 새벽 야마가미는 사제총을 들고 종교단체 건물로 향했습니다. 외벽에 총을 발사하며 시험했는데 생각보다 큰 소리가 나 당황해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본 주민도 있었지만 별 이상을 발견하지 못해 신고하진 않았습니다. 야마가미는 원래 폭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아베 전 총리 한 명만 표적으로 삼게 되자 사제총 제작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작년부터 유튜브를 보고 총을 만들었고 여러 차례 시험 사격을 했습니다. 야마가미의 차 안에서도 총탄 흔적이 남은 판자가 나왔습니다. 現在も、捜索を継続中でございます。手製の重要なものを数丁押収していると、その旨入っております。 야마가미는 집안을 파산하게 한 종교단체를 일본에 들여온 사람이 기시노부스케 전 총리여서 그 외손자인 아베를 노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종교단체를 원망하는 내용이 가득 담긴 노트도 집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종교단체는 어머니에게 거액의 기부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재조사하고 있는 안보 관련 사건 중에 3년 전에 일어났던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어부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면서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했었는데 오늘 통일부는 어민들이 서면으로 귀순 의사를 밝힌 사실을 공개하면서 당시 북송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관련해서 서훈 전 안보실장이 국정원에 의해 고발돼 있는데 이런 사실들이 수사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황병준 기자입니다. 2019년 11월 2일 어선을 타고 남한으로 넘어온 북한 선원 2명은 닷새 뒤 강제 북송됐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흉악범으로 규정했고 흉악범죄라는 사실과 또 경로, 행적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귀순 의사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유의사 자체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는 그런. 그런데 당시 어민들은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일부는 통상 인적 사항과 귀순 희망 여부를 자필로 작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입장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 이탈 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 당시 통일부가 귀순 의사를 부정하는 취지의 브리핑을 한 이유에 대해선 추방이 이뤄진 직후 국가안보실로부터 브리핑 요구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어민에 대한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로 서훈 전 안보실장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전주 대비 2배씩 늘어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8일째 이어진 건데요. 이번 주 우세종화가 전망된 오미크론 하이 변이는 전파력이 높아서 차단과 격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요. 이 숨은 감염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 오는 날씨에도 시민들이 줄을 서 코로나 검사를 기다립니다. 날씨도 구준데 오늘 해외에서 최근에 입국해가지고 검사하라는 문자 받고 신규 확진자는 또 전주보다 2배 늘어 8일째 더블링을 기록 중입니다. 지난주 대비 검사량이 30%에서 50%가량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한때 218곳이던 임시 선별검사소는 현재 3곳으로 줄어든 상태. 자칫 확진자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검사를 많이 확대해서 빨리 유행 규모를 낮추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모든 확진자에게 주던 격리 생활지원금도 오늘부터는 소득 하위 50%에만 지급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확진 판정을 꺼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걸리면 그럼 치료하고 약 먹고 자영업자들 그런 사람들 많을걸요. 나름은 손해가 너무 크니까.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오늘 첫 회의를 열고 4차 접종 확대와 격리기간 유지 여부 등을 논의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코로나라는 긴 터널 속에서 여행에 대한 기대 키우신 분들 많을 겁니다. 한 여행사가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혜택을 추가해서 해외여행을 보내준다면서 고객을 모은 뒤 돌연 잠적했습니다. 피해자만 3천여 명에 떼인 돈이 100억 원에 달합니다. 김충영 기자입니다. 해외여행을 위해 매달 6만 원씩 여행사에 돈을 보냈던 A씨는 얼마 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여행사가 폐업했고 사장은 연락 두절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정해진 날짜에 6만 원씩 총 270만 원을 납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의 돈을 자동이체로 그냥 다박다박 가져간 그 도둑이라는 말밖에. 여행 비용을 매달 나눠내면 실제 낸 돈보다 고가의 여행을 보내준다는 이른바 후결제 여행사입니다. 그런데 업계에서 대표 기업으로 알려진 바나나 여행이 지난 5월 돌연 폐업했습니다. 대표이사는 잠적 직전까지도 여행 정보를 카페에 올리며 고객을 안심시켰습니다. 3천여 명의 고객이 도합 100억 원 정도의 돈을 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에서 파산 신청 서류가 날려오고 난 뒤부터는 아예 연락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개인 전화를 하든 아니면 사무실로 연락을 하든. 피해자들은 조만간 이 여행사 사장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여행업협회는 지난주부터 피해 접수에 들어갔지만 전체 피해자에게 나눠줄 보험금은 총 5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사전 예탁금을 받고 나중에 이게 계속 이제 돌려막기식이 되거든요. 여행사가 사실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전문가들은 코로나로 경영난에 빠진 일부 여행사들이 고객에게 손실을 떠넘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여름엔 평소보다 물 사용에 더 예민해지는데요. 경남 창원 정수장에서 발견된 유충이 가정집 수돗물에서도 잇따라 발견돼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뒤늦게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수돗물 검사 용기에 빨간 물체가 포착됐습니다. 깔따구 유충입니다. 지난 7일 경남 창원 석동 정수장에서 유충 2마리가 처음 발견된 뒤 지금까지 정수장과 가정집, 노인복지회관 등지에서 모두 164마리의 유충이 발견됐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불안함이 너무 큽니다. 물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석동 정수장은 진해 주민 15만 3천여 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합니다. 정수장 활성탄 여과지와 정수지에서 처음 유충이 발견된 뒤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침전지와 급속 여과지, 마지막 수돗물 배수 단계에서도 유충이 검출됐습니다. 정수 공정 곳곳에서 유충이 줄줄이 검출되면서 정수 처리 시스템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주민 불안이 커지면서 창원시는 유충 발견 나흘 만에 정수장 관리 실태 조사에 착수했고 낙동강 위협환경청은 가정집으로 유충이 흘러든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침전지 안에서 이제 유충이 또 거기 뚫려 있으니까 침전지가 거기서 또 유입이 되지 않았나. 경남교육청은 해당 지역 학교 53곳에 대해 상추나 고추 등 수돗물로 씻은 뒤 먹는 식재료는 당분간 급식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휴가철 캠핑 계획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국공립 캠핑장은 시설이나 주변 산세가 좋은 건 물론이고 이 가격이 일반 사설 캠핑장의 3분의 1 수준이다 보니까 이른바 광클 예약도 쉽지 않은데요. 암표상이 기승을 부릴 정도입니다. 소비자탐사대 안윤경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 캠핑장. 가족과 연인과 캠핑장을 찾은 시민들이 삼삼오오 들뜬 마음으로 텐트를 칩니다.
개수대 화장실까지 깨끗이 설치돼 주말 이용객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 수준. 2시에 예약이 시작이거든요. 한 5분만 지나도 끝나요. 인근 국공립 캠핑장도 예약 사정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온라인 중고장터엔 공공 캠핑장 자리를 판다는 글이 넘쳐납니다. 연락을 해봤더니 정상가 13,000원에 약 2배인 25,000원을 요구했고 돈을 보내자 특정 시간을 알려주며 자신이 예약을 취소할 테니 바로 잡으라고 알려줍니다. 사실상 암표 거래지만 지자체가 이를 구별할 수도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컴퓨터상에 이제 그 예약자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왔어요. 그러면 일단 예약된 사람이 온 것을 방법은 없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불법 무허가 캠핑장이 곳곳에서 성업 중입니다. 빈자리가 없는 강원도 홍천군의 한 사설 캠핑장. 여기만큼 이런 일들을 계획적으로 쓰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입장료 대신 물품 구매를 강요하고 누구한테 입장료 대신 사진 많이 들어서 있잖아. 세면장도 화재 방비 시설도 부실해 보입니다. 군청에 문의해보니 이 캠핑장, 야영장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 업체였습니다. 본인 사유지 땅을 밟고 들어가니 그런 사용료를 내라 이런 식으로. 2015년 이런 무허가 캠핑장에서 화재로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야영장 관리가 강화됐지만 정부는 무허가 캠핑장 실태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자체 통해서 이제 취합된 등록야영장을 기준으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어서 미등록 부분 그거를 따로 이제 실태를 알기는. 국내 캠핑 인구 700만 명의 관련 시장 규모가 4조 원대 넘어선 상황. 캠핑족을 울리는 불법 상호는 언제쯤 사라질지. 소비자 탐사대 안윤경입니다. 고유가가 장기화하면서 가짜 석유 유통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업자는 저렴한 난방용 등유로 가짜 석유를 만든 뒤 건설 현장을 돌면서 집중적으로 판매하기도 했는데요. 아예 가짜 석유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쓰는 화물차 운전기사도 있었습니다. 김송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합차 한 대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습니다. 그런데 주유 호스는 뒷좌석으로 연결됐습니다. 불법 개조한 차량에 900리터짜리 탱크를 설치해 등유를 싣고 있는 현장입니다. 화물차 주인 60대 A씨는 경유값이 2,000원을 돌파하는 등 급등하자 값싼 등유를 사 경유와 섞은 뒤 자신의 덤프트럭 연료로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기름값이 요새 너무 비싸니까. 간판도 가격 표시판도 없이 영업을 하다 적발된 주유소도 있습니다. 이곳 업주는 탱크로리를 몰고 건설 현장을 돌며 경유 88만 리터를 불법 판매했습니다. 리터당 최대 300원 비싸게 팔아 차액만 18억 원 넘게 챙겼습니다. 가격 표시판을 설치해서 판매 가격을 조정할 이유가 있어요. 경기도 특사경이 지난 5월부터 집중 단속에 나선 결과 불법 유통된 석유류는 드럼통 13,000개, 시가 53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일부 주유업자는 서류를 조작해 탈세까지 시도했습니다. 사전 공모한 후에 등록업자와 정상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로 석유 수급 상황 자료를 작성하는 치밀한 수법으로 경기도 특사경은 주유업자 5명을 형사 입건하고 1명은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요즘 식당과 카페에 가면 무인 주문기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서 업소들이 경쟁적으로 설치하는데 누군가에게는 차별의 벽이 되기도 합니다. 박한솔 기자가 시각장애인과 동행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 시각장애인이 무인 주문기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시도합니다. 일행이 도와주려 하지만 여기가 매점에서 식사, 여기가 테이크아웃. 혼자 힘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메뉴를 보고 손가락으로 선택하는 기능만 있을 뿐 음성 안내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눈을 가리고 키오스크로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무인 주문기 앞까지 가기도 힘들고 음성 안내도 없어 주문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메뉴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를 다 읽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무인 주문기 앞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긴 고령자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당황하다가 뒷분들이 있어서 미안해서 빠졌다가 다시 할 때도 있고. 만 55세 이상 서울 시민 가운데 무인 주문기로 주문해본 사람은 절반이 안 되고 75세 이상 연령은 8명에 1명 정도만 무인 주문을 해봤습니다. 국내 상업시설에 설치된 무인 주문기는 2019년 8,500대에서 지난해엔 26,500대로 2년 만에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점자 블록이나 음성 서비스 같이 사회적 약자 지원 기능이 있는 기기는 10%도 안 됩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어린 자녀가 성장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SNS에 많이들 올리실 텐데요. 아이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은 노출이어서 일부에서는 자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2년 뒤부터는 자녀가 부모에게 사진을 내려달라고 삭제 요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대상으로만 인식됐던 아동을 주체로 전환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부모와 자녀들 반응은 어떤지 서영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SNS 검색창에 육아 관련 단어를 입력하자 아이들 사진과 영상이 수십만 건 쏟아집니다. 대부분 부모들이 올린 게시물로 이른바 쉐어런팅이라 불립니다. 공유와 양육의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팔을 걷었습니다. 자녀의 의사를 묻지 않고 SNS 등의 사진, 영상 등을 올리는 쉐어런팅으로 인한 아동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범죄 노출 가능성 무심코 올린 자녀 정보가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자녀는 아동 청소년기 때 자신의 영상물을 삭제해달라고 부모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사진 속에 제 모습이 별로 마음에 안 들면은 지울 수 있으니까. 부모들은 자녀 정보 공개를 보다 신중히 여길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나중에 커서 지워달라고 하면 저는 지워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부는 부모 등 제3자를 비롯해 아동 청소년 시절 자신이 직접 올린 게시물도 삭제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국제 원자재 값이 치솟고 환율까지 1,300원대를 넘나들면서 무역 적자가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늘어나는 수입액 증가폭이 수출을 압도하면서 무역 수지를 더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14년 만에 넉 달 연속 무역 적자를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김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 들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작년보다 4%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수입액 증가폭이 14.1%에 달해 수출액 증가폭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올해 누적된 무역 수지 적자는 벌써 158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석유 등 에너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불안정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수입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죠. 무역 적자의 원인 자체가 유가이기 때문에 3대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원유와 석탄, 가스의 이번 달 수입액은 64억 9,600만 달러. 1년 전보다 77% 더 비싸게 들여오고 있습니다. 여기다 우리나라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대중 수출마저 둔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대중 수출이 크게 늘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에 따라서 이번 달에도 무역 수지 적자 행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14년 만에 4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국제 원자재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하반기 우리 경제의 무역 상황은 더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민아입니다. 예, 이렇게 무역 수지 악화를 불러온 원자재 값이 건설 현장도 강타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와 레미콘 업계에 이어서 수도권 지역의 철근, 콘크리트 업계가 납품 단가 인상을 요구하면서 오늘부터 셧다운에 돌입했고 벌써 일부 공사 현장은 공사를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잇따른 파업의 인건비 상승, 원자재 값 폭등으로 건설업계가 2중, 3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비자들에게도 결국 이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반포의 2,990세대 재건축 아파트 단지. 층수를 올리는 골조 공사가 한창이지만 일부 크레인은 멈춰서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업체가 자재 공급을 중단하면서 사실상 공사가 멈춘 겁니다. 공정을 통과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안공부가 어떻게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철근 콘크리트 작업이 중단된 현장은 공정을 미루거나 다른 공정으로 대체해야 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업체들은 원자재 값과 인건비가 크게 오른 만큼 공사비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상률은 처음에 우리가 20%를 기준으로 출발을 했어요. 현실적으로 자재나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20% 정도는 올려줘야. 화물연대 파업으로 곤혹을 치른 건설업계는 공사 기간이 계속 늘어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파업했었을 때 문제는 다 양기화가 문제였거든요. 일주 정도야 뭐 돌담 공사를 하다 하면 되는데 이게 길어지면 중공이 딜레이 되는 거거든요. 지난주 셧다운이 예고됐던 서울과 수도권 60개 현장 중에서 50곳은 일단 최악의 상황을 피했지만 10곳은 또다시 공사 중단 위기에 몰렸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이렇게 나라 안팎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오늘은 특히 실국장 합석 없이 대통령이 추경호 장관 독대로 업무 보고를 받았다는데 그 이유는 뭔지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김주영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업무보고 부처로 기획재정부를 지목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렀습니다. 그만큼 물가 안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입니다. 과거에는 실국장급 인사들도 참석했는데 오늘은 추경호 부총리 혼자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책임 장관제를 강조해왔던 만큼 압박 면접과 같은 독대 형식 보고를 통해 장관의 업무 장악력을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면서도 올해 성장률 전망 2.6%를 유지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 활동을 제약해온 공정거래법이나 중대재해법 등을 전면 검토해 형벌성 규제를 없애겠다는 방침입니다. 전체적으로 경제 형벌 조항이 있는 것들의 법을 거의 한번 다 훑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법인세와 부동산 세금 등을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21일 발표하고 다음 달에는 추석 물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방만 경영이 문제되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도 실시합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인선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이 법무부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2달 만에 구성된 건데요. 이 검찰총장 공백이 역대 최장기간 지속된 데다가 이 수사지휘부 인사도 마무리돼서 허수아비 총장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위원 9명으로 구성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은 김진태 전 검찰총장이 맡았고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법조계와 시민사회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5월 김호수 전 총장 사퇴 이후 역대 최장인 67일 만에 후임 추천위가 구성된 겁니다. 검찰총장 인선 과정이 이처럼 지연된 걸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일부 유력 후보는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일부 후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찰 장악력이 너무 강해 식물총장이 될 것을 우려해 후보를 고사했다고 전했습니다. 미리 후보군을 정해놓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법조계에서 현재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원석 대검차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됩니다. 이 차장은 취임 이후 한 장관과 검찰 인사 전반을 협의해 식물총장 논란을 피할 수 있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등 많은 권력 수사에 관여해왔습니다. 이 밖에 윤미향 의원의 정의연 후원금 횡령사건 수사를 지휘한 노정현 부산고검장이 최초 여성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총괄한 배성범 전 법무연수원장 등도 외부 유력 후보로 점쳐집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세계 미술 시장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수 화랑들이 한국에서 전시를 열기 위해서 열을 올릴 정도라는데요. 그 배경에는 MZ세대가 있었습니다. 이루라 기자가 설명합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RM은 미술 애호가로 유명합니다. RM 투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그가 다녀간 곳을 따라 관람하는 건 유명한 현상입니다. I thank myself as my Instagram account and the posts
It's kind of like a curation already. It's really great that people could love one's taste and actually be there, visit the museums. 이건희 컬렉션을 보기 위해 수시간씩 줄을 서고 SNS에서 입소문난 젊은 작가의 작품이 5분 만에 완판되는 시대. 특히 젊은 컬렉터들의 주 무대인 온라인 경매 시장 규모는 1년 사이 2배가 뛰었습니다. 해외 갤러리들이 국내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서울 한남동에는 영국 타데우스 로팍을 비롯한 해외 유수 화랑들이 앞다퉈 진출했고 올 9월엔 세계 최고 아트 페어 중 하나인 프리즈가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열립니다. Seoul, of course, is filled with amazing artists, also amazing collector scene. It's such a dynamic city in terms of culture. 올해 1조 원 시대를 앞두고 있는 국내 미술 시장. 그러나 질적 성장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희귀한 것을 빨리 사서 가장 정점을 찍을 때 빨리 판다지 이것을 장기적으로 보관해서 작가와 미술 문화가 함께 동반 성장을 하는데 기여하겠다. 세계의 눈이 쏠리며 한국 미술 파워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한국을 찾은 토트넘 선수단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공개 훈련을 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축구팬 수천 명이 몰려서 뜨거운 인기를 증명했는데요. 토트넘은 실전 같은 훈련으로 팬들에 보답했습니다. 이다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콤비 손흥민과 케인이 손을 흔들며 그라운드에 등장합니다. 토트넘 훈련을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은 6,500명에 가까운 축구 팬들은 환호성으로 보답합니다. 선수들의 몸짓 하나하나를 놓칠 수 없는 팬들, 직접 골든부트를 만들어 응원하는 정성까지 선수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한 아이디어가 넘쳤습니다. 환한 미소로 팬들의 환호를 즐겼던 순간도 잠시,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자 선수들의 눈빛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강도 높은 패스 훈련을 시작으로 미니게임이 진행되자 그 치열함은 실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콘테 감독은 목청을 높이며 선수들을 다그쳤습니다. 1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훈련에 선수들은 기진맥진 녹초가 됐습니다. 케인은 회복 훈련 중 주저앉아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현장에서 이를 지켜본 팬들에게는 꿈만 같은 하루였습니다. TV로만 보던 선수들을 실제로 보니까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었고 일단 지금도 거의 손이 떨리고요. 입국과 동시에 한국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확인한 토트넘. 훈련장에서도 그 열기를 이어가며 다가오는 K리그 올스타 팀과의 친선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하숙을 치는 프레스트 검퍼집에 떠돌이 청년이 머뭅니다. 그러다 다리 보정기를 단 검프의 이 개다리 춤을 보고 영감을 얻습니다. 덕분에 청년 엘비스 프레슬리는 일약 스타가 됩니다. 영화에서 검프는 크고 작은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미중 수교의 물꼬를 튼 핑퐁 외교의 한몫에 닉슨도 만나죠. 그러고는 백악관이 마련해준 워터게이트 호텔방에서 도청을 목격합니다. You might want to send a maintenance man over to that office across the way. 페루에서 멸치가 안 잡히면 일본의 두부값이 폭등한다고 합니다. 아시아 난류가 이렇게 남미로 이동해서 해제 영양분이 줄어들면 멸치떼가 사라집니다. 멸치가 귀해지면 또 다른 사료인 콩값이 오르면서 두부값도 덩달아 뛴다는 거죠. 브라질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 텍사스의 태풍이 된다는 나비 효과입니다. 그렇듯 우연한 사건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 필연의 역사를 낳곤 합니다. 일본 보수 우익의 구심점 아베 전 총리가 피격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은 저격범의 집안일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범인은 우등생이었지만 형편이 어려워 대학 대신 자위대에 들어갔고 전역 후에도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어머니가 헌금을 하느라 가난해졌다는 종교단체에
아베 전 총리가 깊이 연관돼 있다며 보복했다는 겁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역사는 가끔 그리고 쉼없이 이런 예기치 않은 일들의 반복입니다. 정치인 테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비극적 범죄입니다만 범인의 사적 분노가 뜻하지 않은 연쇄 반응을 부르고 있습니다. 당장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 공명당 연합이 과반을 확보했습니다. 다른 두 정당까지 합친 이른바 개헌 세력도 자위대의 존재 근거 즉 군대 창설을 합법화하는 개헌 발의 기준 3분의 2 의석을 넘겼습니다. 일본 우경화의 상징이었던 아베 전 총리의 죽음이 역설적으로 일본을 다시 우경화로 이끌고 있는 겁니다. 일본 현대사에서 총리나 전 총리 암살은 두 차례 있었습니다. 우익 장교들이 우경화에 신중한 정치 지도자들을 살해했던 사건이죠. 두 사건은 일본이 군국주의에 물꼬를 트는 중일 전쟁으로 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일본 보수 정치는 이 역사의 교훈을 가벼이 여겨선 안 될 겁니다. 아베 전 총리의 갑작스런 죽음과 잇따른 선거 결과를 평화헌법 개정과 군비 증강을 하라는 뜻으로 오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변화는 자칫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한일 관계 정상화에도 장애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나비의 날개짓이 태풍으로 커지지 않도록 보다 슬기롭고 정교한 외교 전략을 모색할 때가 됐습니다. 7월 11일 앵커의 시선은 우연은 때로 역사가 된다 였습니다. 이번 주는 흐리고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장마 전선이 오르내리면서 계속 머물고 있기 때문인데요. 비가 내릴 땐 기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긴 하겠지만 대체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강원 영동과 제주에만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지속적으로 내리기보다는 짧고 굵게 쏟아지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장마와는 별개로 내일 충청이나 매륙 지역으로는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는데요. 야외 활동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밤사이 서쪽 지역은 열대야가 예상되고요. 낮에도 역시 서쪽 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덥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청주, 대전 모두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는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7월 11일 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